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다시 뉴스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IMF를 떠올립니다. 1997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 위기 역시 환율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지만 IMF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환율이 먼저 흔들렸고 그 다음에 금융이 흔들렸고 기업과 고용, 금리와 부동산, 그리고 가정의 삶까지 차례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2의 IMF가 오는가라는 자극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는지, 그리고 과거 IMF 시절 한국 사회에서는 실제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를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지금의 환율 문제를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97년 이전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는 강한 자신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고속 성장의 기억이 생생했고 대기업과 금융권은 문제가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정부 역시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며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조금 안 된다는 정도로만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균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과도한 차입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본보다 빌린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구조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금리가 비교적 낮았고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조는 큰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환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원화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오르자 기업들이 갚아야 할 외화 부채의 부담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버티려 했지만 금융기관 역시 여유가 없었습니다. 외화 조달이 막히면서 은행들조차 불안정해졌고 결국 한국은 IMF의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IMF 체제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체감된 변화는 고용시장이었습니다. 정리해고라는 단어는 뉴스 속 표현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기업들은 버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막히자 가장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비용, 즉 사람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요구받았고 그 뒤에는 정리해고가 이어졌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현실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은 언제든 조정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식되었고 중년 실업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금리 역시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IMF 체제 하에서 금리는 단기간에 20%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출을 가지고 있던 가계와 기업은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이자를 버티지 못해서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높은 금리는 즉각적인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대기업
구조 조정의 여파는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로 빠르게 전이되었습니다. 외상 거래는 끊겼고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급매물이 쏟아졌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되지 않았고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집값 하락은 자산 가치 문제를 넘어 심리적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이후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비는 위축되었고 결혼과 출산은 미뤄졌으며 안정이라는 단어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1997년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지금의 한국은 IMF 당시보다 외환 보유액이 많고 금융 시스템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당시처럼 국가가 단기간에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외환에 대한 수요 구조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외 투자를 더욱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고 인구 구조 역시 성장에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생산 기지 확보, 해외 기업 인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막대한 외화가 필요합니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주식, 해외 ETF,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 역시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자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즉, 앞으로의 한국 경제는 기업과 개인 모두 해외로 자금을 보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에 대한 수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의 확정적인 흐름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해외 자본이 한국으로 대규모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거나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와 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높은 가계 부채라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자본이 급격하게 한국으로 몰려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 점이 바로 지금의 환율 문제가 IMF와는 다른 방식으로 위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터지고 나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금은 급격한 붕괴보다는 높은 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것이 곧바로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낮은 성장률 속에서 외환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난다면 환율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 전반은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수입 물가는 서서히 고착되고 실질 소득은 눈에 띄지 않게 줄어듭니다.
기업과 가게 모두 여유가 줄어드는 상황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율 문제는 공포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만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어떤 구조적 국면에 들어와 있는가에 대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경제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 냉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개인과 가게가 어떤 기준으로 자산과 지출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지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